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휴일 동안 안전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장맛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비가 주춤하다가 내일부터는 연일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한 주도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큰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7월의 첫날이죠.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의료비 변화인데요. 오늘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를 받으면 원래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매일 외래 진료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변화가 생길까 봤더니요.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이 2,55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아프면 당연히 진료를 봐야 하고 또 임산부나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등은 예외가 되는데요. 상당수의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을 경우에 내가 부담할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보시고요. 혹시나 환자 입장에서도 불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부작용이 없는지도 정책 당국에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체질에 따른 약효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뉴욕 증시에 상장한 국내 웹툰의 기술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요. 매달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달에는 이 수산물과 한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수산물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예부터 어획량이 많아서 모두 즐겨 먹었던 백성의 물고기다. 네, 백성.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철엔 이 생선회가 인기고요. 백성의 물고기는 옛말인지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요. 살이 좀 푸짐하죠. 흰살 생선이고요. 한치와 함께 7월을 대표하는 이 수산물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백성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쌀과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이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개선하는 데 도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2020년에 생체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쌀 유산 발효물의 장내 유해 미생물 감소와 소장내 면역 활성 개선 효과를 일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물 및 임상 실험을 통해서 쌀 발효유산물의 장질환 개선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효과를 확인한 건가요? 네, 대장염증을 유발한 실험쥐에 쌀 유산 발효물을 6일간 먹였을 때 질병 활성도가 21% 개선되었고요. 혈변은 7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인자도 40%가 감소를 해서 대장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쌀 유산 발효 음료를 매일 150ml씩 4주 동안 섭취하도록 한 결과 대주 경우보다 복부 표면감이 2.3배 감소를 했고요. 내장 지방 축적과 장내 가스 생성을 줄이는 유익한 미생물이 1.5배나 증가를 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한 식품들 빨리 좀 제조되고 판매가 되면 좋겠어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쌀 발효유산물과 관련해 4건의 특허를 출원을 하고 다수의 논문을 전문 저널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와 4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유산 발효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산업체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확대가 되면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쌀의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해 첨단 식품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개발 연구를 식용이나 비식용 분야의 산업화까지 확장되도록 노력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쌀이 식사용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기능성을 갖춘 건강산업 소재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 쌀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 기간입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 21도에서 25도, 낮에는 26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보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피 없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 지역과 시점에 대한 예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최신 기상 정보에 관심 가져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장마 시기 호우 및 강풍 등에 잘 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벼농사 농가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별 심은 노는 배수로가 수초나 퇴적토, 폐비늘 등으로 막혀 있는지를 살펴주시고요.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모내기로 새끼치기가 끝난 벼는 녹물을 빼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줘야 강풍에도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밭작물도 비바람에 쓰러질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우선 밭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깊게 파서 물기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작물들은 개별 지주를 보강해 주거나 줄지를 추가해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균성 병원균과 해충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 그치면 작물별로 알맞게 약재 방제도 미리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과수원들은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할까요? 네, 과수원 바닥에 목초나 녹비작물 등을 심을 경우에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풀을 베고 물기를 정비해 주셔야 하고요. 경사지 또는 새로 조성된 과수원의 경우 폭우로 바닥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피나 비닐, 풀 등으로 덮어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시설하우스나 축사들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시설하우스나 축사는 물에 잠기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폭우로 빗물이 시설 온실이나 축사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의 배수로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나 양수기 등의 수방자재도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전기기구는 전기시설이 설치된 곳은 내부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계 및 기구의 접지 상태도 잘 확인을 하셔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대비 잘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정밀의학과 체질에 따른 약효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체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한의원에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 체질이라는 말을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건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그 체질은 아니고요. 엄밀하게는 이제 정밀의학 또는 개인 맞춤형 의학 이렇게 불리는 개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체질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고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이제 사람마다 좀 체질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저도 이런 말을 쓴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동양권 의학에서는 체질이라는 게 있다는 걸 굉장히 참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오히려 이걸 좀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그런 근거가 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더니 무슨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 간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런 거는 우리가 유전자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한 30-40년밖에 안 됐다 보니 그 전에는 설명을 잘 못했던 거죠.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사람한테 다 쓸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 조금 더 집중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막 신약 개발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뭐 진통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1950년대 이후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거 먼저 좀 만들어 보고 이제 지금은 그런 약들은 좀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런 걸 정밀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동양권의 체질 개념이 과학적으로 발전된 게 정밀의학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서로 다른 그 문화권에서 같은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네, 생각이 네. 되는데 이게 그 동양권에서 쓰는 체질이랑은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체질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말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개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특징을 찾아봤는데 나 뭔지 모르겠다. 난 네 개 다 이상한 것 같은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MBTI라든지 이런 거 사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하기에 그 분류의 체계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거를 실제로 이제 서양권 현대의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유전자 차이 때문에 나타나더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갑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없다. 뭐 을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없다. 근데 이렇게 갑을 병정 유전자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몇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게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전체를 다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어떤 약효나 차이가 난다 아니면 사람 성질 차이 난다를 확인하려고 인간 유전자 해독 프로젝트라는 걸 좀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소하실 건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네. 게놈 프로젝트. 예. 이제 이거를 하면은 사람 유전자를 다 읽어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걸 정복할 수가 있다. 막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한 2001년, 2003년 정도에 끝났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뭐 A, B, C, D 뭐 이건 아는데 이제 예를 들어 C, A, T라고 적혀 있으면 이제 이게 캣이구나. 근데 캣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이게 읽을 줄 알게 됐는데 알파벳상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황당한 건데, 네. 그러면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게놈,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과정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때 게놈 프로젝트는 A, B, C, D 이제 안 거다. 알파벳 이제 뗀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아직 먼 거 아닙니까? 네, 아직 많이 멀었죠. 그래서 예. 요거 후속 프로젝트라고 이제 그러면 그 유전자들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냐, 요걸 다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이건 아마 잘 생소하실 건데 그와스라고 해가지고 그와스. 네, 예. GWAS라는 요런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보도 같은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질병이 어떤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요걸 거꾸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고양이들 목에다 CAT라고 캣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럼 우리가 보고 저 고양이를 캣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치매 환자들을 조사해 보고 치매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치매 환자들한테는 이 유전자가 유독 많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사가 이렇게 따죠. 치매 유전자 찾았다. 약간 이렇게 맞죠.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있으면 무조건 치매가 생기는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치매 환자들한테 좀 많긴 하더라. 이런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 전체를 한번 그러면 일단 알파벳 읽듯이 읽어보자. 근데 이런 게 됩니다. 이제 전체 유전자 돼요. 해독이라고 예. 해서 사람 개인의 유전자를 다 읽어서 전체를 보는 건데 이 전체 유전자는 다 읽으면은 여태까지 연구한 결과들이 있겠죠. 갑이라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치매 위험이 높다. 뭐 을이라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당뇨병 위험이 높다.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런 예,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 유전자랑 다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갑이 있나? 을이 있나?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건데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비싸겠죠. 듣기만 해도. 이게 사람 한 명 유전자 전체를 읽어서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싸죠. 이게. 잠깐만요. 근데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유전자 검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그거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네, 그 300만 원은 내 유전자 전체를 다 하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무슨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그마저도 사실 무조건 확실하다는 아닌 건데 네네. 거기 그만큼 돈을 쓰기는 다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질병에 대한 것만 선별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치매에 대한 위험이 있나? 네, 국내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들은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탈모라든지 몇 개를 정해서 그래서 뭐 또 보통은 또 피부 질 같은 거 이런 거 피부 컨디션이 어떨지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영양 상태가 뭐 내가 어떤 특정 비타민을 잘 못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그 비타민을 잘 먹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요런 조금씩 떼서 이렇게 검사를 약식으로 하는 거고 전체 유전자 검사는 좀 비싸니까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에 대한 체질도 있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약을 말하겠죠, 당연히.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네. 대표적인 어떤 약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약에 대해서 체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이게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영양소라든지 약을 흡수할 때 그 흡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유전자들이 있겠죠. 요게 다르면은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흡수된 정도가 달라지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 어떤 약을 흡수하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체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약을 먹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약이 비슷한 경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있죠. 몸속에 들어왔을 때도 이게 간을 한번 거치면서 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도 사실은 몸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상한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분해되는 효소가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근을 똑같이 썬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되게 획칼같이 날카로운 걸로 막 썰면은 착착착착 엄청 빨리 될 건데 어떤 분은 되게 무딘 칼로 하면은 쿵쿵쿵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이제 야채 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몸에 들어온 약도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효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분해하는 효소 유전자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어떤 약이 들어왔을 때 그게 딱 작용하는 부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위가 사람마다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장갑을 낀다고 했을 때도 뭐 기성품 옷을 입으면 누구는 나는 엄지손가락이 좀 더 길어 이러면 장갑이 좀 안 맞고 어떤 사람은 좀 짧으면 좀 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 때문에도 체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약보다는 약간 약 전반에 대한 그런 체질들도 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야, 어렵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떤 병원 가서 어떤 유전자 있으니까 선생님은 약을 바꿔주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하죠. 검사를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먹는 약들은
많이 먹어도 사실 안전한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통약으로 많이 먹는 타이레놀 같은 걸로 설명을 드리면 요거 하루에 한 8알 정도까지는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알씩 먹던지 아니면 2알씩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한 알 먹어도 한 2알 정도 효과가 난다 라고 하더라도 안전 범위에 드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알 먹어도 한 0.5알밖에 효과가 안 나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뭐 덜 먹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부 약들은 이게 정말 정밀하게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은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면역 억제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내 몸의 면역이 너무 억제가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이제 이식받은 장기를 면역계가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딱 맞추려고 이런 분들은 혈액 검사를 해서 약 농도가 적절한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런 체질에 따라서 약효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꼭 좋은 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 선생님도 알 수가 없죠. 유전자 검사한 게 아니니까 환자분도 모르시고.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약이 너무 잘 드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 뭐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남들 먹는 거랑 똑같이 하나를 먹었을 때 나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압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약효가 너무 안 듣는 분들은 똑같이 남들 먹는 것처럼 하나를 먹었는데 나는 혈압이 너무 안 떨어져서 거의 그대로 온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병원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약은 하나도 안 바뀌니까 환자분들이 되게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아니 무슨 몇 달마다 계속 똑같은 약 주면서 오라고 하냐 하는데 그때마다 검사를 해서 약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네, 예. 고려해서 이제 너무 그거를 무슨 뭐 상술이 아니냐 아니면 뭐 그렇게 자꾸 오라 그러고 네.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와서 이제 혈압 재고 뭐 혈당 재고했을 때 똑같은 하나를 먹었는데도 사람이 그걸 차이가 많이 크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계속 좀 주기적으로 병원 가라고 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를 유전자 검사해서 아주 정밀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유전자에 맞춰서 이 사람은 약효가 좀 더 안 드는 스타일이니까 좀 약을 더 줘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약을 좀 덜 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해야겠죠. 이게 300만 원이 드니까 엄청 사실 비싼.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 싸진 거예요. 2010년 정도까지만 가면은 그때는 이렇게 전체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1만 달러 정도가 들었거든요. 1,000만 원 넘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돈을 사실 그때는 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넘게 떨어진 게 이제 30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앞으로 이런 유전자 분석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많이 떨어진다면 사람들도 좀 더 이제 내 유전자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러면 병원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환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이러니까 약을 조금 조정하면 되겠다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좀 그 돈을 부담할 수 있고 의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래서 비타민도 나는 뭐 하루 권장량은 아니가 조금 더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 약은 조금 덜 줄여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정밀하게 하고 계세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혜택을 언젠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 무섭기도 하고요. 저 근데 유전자에 따라 약효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사람들이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게 그 어떤 생물의 발전 과정이랑 또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어떤 잘못된 걸 접했을 때도.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도 형제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를 벌려놔야지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살아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가지고 그런 유전적 차이를 만드는 걸 유전적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야지 그 종의 생존이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차이가 벌어지는 거라서 다들 비슷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뭐 자연적인 어떤
아이를 만드는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바뀌는 거라서 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우리는 그렇게 진화했다. 네. 예.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체질에 따른 약효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디지털 만화인 웹툰 시장 꾸준히 성장해왔죠. 네이버 웹툰이요. 얼마 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웹툰의 기술과 또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큰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웹툰을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이 이제 한국에서 사실 웹툰이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 네. 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만화는 뭐 일본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웹에서 보는 이 만화는 한국에서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웹툰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웹툰 자체가 한국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생각 외로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나스닥에 일부러 또 상장을 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아마 웹툰 관련된 기술 이런 개발 관련된 회사들의 투자가 아마 굉장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컨텐츠 기술 기반의 이제 웹툰 성공 자체가 뭐 디지털 스토리 혹은 뭐 디지털 테크라고 하는데 이런 스토리 테크의 또 가능성을 또 열기도 했고 웹툰이 웹툰에서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웹툰 IP 산업도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상장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웹툰이 어떤 좀 그 기술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다. 그래서 스토리테크다. 이런 네네. 용어를 쓰던데요.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스토리테크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굉장히 생소해요. 네, 네이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말 자체를요? 맞아요. 왜냐면은 스토리테크 한마디로 이 스토리에다가 테크놀로지를 합친 건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웹툰, 웹소설인데 아니 그냥 종이로 보던 걸 네.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옮긴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네. 처음에는 그런 방식이었겠지만은 여기에는 각종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 요즘은 그림 자체도 태블릿 같은 데다가 이제 펜으로 그리죠. 이것도 자체도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고 너무 간단하지만은 네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AI도 들어가죠. 웹툰에서 AI로 그림을 그리는데 보조수단으로 쓰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넷플릭스처럼 뭐 좋아하는 것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이것도 역시 AI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뭐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어떤 웹툰을 좋아하는지 현재 어떤 게 인기 있는지 이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해서서 이제 AR이라든지 VR 이런 요소들도 웹툰에 같이 들어가요. 웹툰인데 VR을 해요? 네.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안 보셨겠지만은 네. VR을 쓰고서 웹툰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VR. 이게 네. VR이 보면은 웹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림 그다음에 글자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글자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읽어주죠. 이제 실제 귀로. 실제 성우가 읽어주기도 하고 요즘 AI가 또 발전했으니까 AI가 이제 실제처럼 이제 그 상황을 읽어주고 네. 그다음에 해당 이미지 현장에 맞춰서 상황 그 배경 음악이 나오는 거죠. 공장신이다라고 하면은 공장 막 시끄러운 소리 이런 네, 것들이 같이 꽝, 나오고 꽝, 네, 이러면서. 꽝꽝꽝거리고 야, 네. 이거를 뭐 웹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그 정도라면? 네, 점점 거의 이제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붙는 거죠. 야, 그 웹툰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쭉 내려서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맞아요. 쓱쓱쓱 하면서 이걸 세로 스크롤 방식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웹툰과 이런 유통하는 거는 지금 국내에선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뭐 카카오 페이지 이런 곳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혹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보잖아요. 여기에는 각종 이제 기술들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세로 스크롤
그냥 세로로 그냥 스크롤을 하면은 당연히 웹툰 보는 거 아닌가? 네네. 뭔 기술이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보통 이 웹툰은 한 화라고 하면은 한 개 페이지라고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굉장히 길다는 뜻은 용량이 굉장히 큰 건데 큰 이미지를 한 번에 핸드폰에 딱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로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뜨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단축해 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 거고 사람들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끊김없이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비행기를 탔을 때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켜본 적 있나요? 아니요. 비행기 모드 했을 때? 비행기 모드 했을 때 안 뜨잖아요. 뜨긴 누르면. 떠요. 아 떠요? 네. 딱 인스타그램을 딱 키면은 네. 처음에 보통 사람들이 한 글에 이미지를 뭐 3장 이상 넣었다라고 하면은 비행기 모드라고 해도 2장까지 뜹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미 2장을 미리 로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크롤을 넘기면서도 부담 없이 봐라. 아, 네. 그러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네. 이게 뻐벅이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이 웹툰의 세로 스크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볼 수 네. 있도록. 그리고 아까 잠깐 IP 막 얘기하셨는데 IP를 뭐라 그러나요? IP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만화가 웹툰이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요즘 이렇게, 특히 그러잖아요. 맞아요. 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방식이 좀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더 이제 이런 IP를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IP. 우선 이제 AI 기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각색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웹툰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영화 버전 혹은 드라마 버전의 대본으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서 물론 기존에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작가가 한마디로 썼는데 이제는 AI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색 버전 같은 경우는 AI 도움을 받아서 100%까지는 아직까지는 AI를 힘들겠지만은 충분하게 보조 작가로서는 돼요? 네,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글뿐만 아니라 스토리보드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략의 구도라든지 이런 그림을 또 그려놓잖아요. 그런 것들도 AI가 이제 그려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이현세 그 만화 작가님이잖아요. 네. 그 작가님의 그림을 이현세 작가님 하면 까치? 맞아요, 까치요. 네. 까치의 작가님이 그동안 평생 그려왔던 모든 그림들을 이 AI 데이터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신의 모든 그림체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떤 대강의 스케치만 그려도 항상 그 설까치, 그 이야. 까치의 그림체로 항상 변하게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직접 만화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뭐 변환해서 각색 작업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전에 왜 네. 이렇게 그런 작가님들 그 그림 그리는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네. 한 사무실에 막 4-5명 맞아요. 보조 작가님들 네. 이렇게 있고 이랬는데 그런 풍경 싹 사라지겠네요. 맞아요. 이번에 이현세 작가님이 그 인터뷰 때 했던 내용이 되게 와닿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70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의 그림은 영원하다라고. 말 되네요. 네, 맞아요. 예. 야, 이 웹툰 산업에 이제 AI 기술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메가 IP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좀 전에 IP는 이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이제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네. 메가 IP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컨텐츠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만한 얘기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만화. 저 많이 봤네요. 네, 그 예, 웹툰 예. 같은 경우도 누적 조회수가 무려 100억 회예요. 100억 회. 네, 100억 회. 네. 이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 게임으로도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시네탑이라는 것도 인기 있어요. 너무 좋아했죠. 네, 이것도 월요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60개 이상 국가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까지 되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웹툰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 파워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다음에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봤던 여신 강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웹툰에서 시작해서 드라마로 되고 지금 현재는 뭐 뷰티 업계랑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도 재밌었죠. 네, 드라마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캐릭터 상품도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는 메가 IP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도 잠깐 웹툰 산업에 AI 네. 기술이 활용되는 예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그리는 거 도와주는 거 말고.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하나 보면은 최근에 네이버 웹툰에서 출시한 캐릭터 챗이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 챗. 네. 네. 말만 들어도 알겠죠. 캐릭터 챗. 아. 그러니까 웹툰에 나온 캐릭터랑 채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요? 네. 아 저는 무슨 네. 글꼴이나 이런 거 바꿔주는 건가 이렇게 잠깐 순간적으로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진짜 그 캐릭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마다의 설정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네. 까치로 얘기해 볼게요. 네, 까치가 여기서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까치만의 그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 캐릭터랑 제가 채팅을 하는 거예요. 뭐 먹었어? 라고 하면은 까치의 그 스타일대로 말투와 대답이 스타일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웹툰의 글로벌화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역 기술이 이제 AI화가 돼야지 좀 더 빨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작 올라오자마자 네. 바로 번역돼 버리는 게 그래서 좋죠. 현재도 사실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벌 번역 단계에서만 AI를 활용하고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듬는 거는 사람이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AI 채색 기술. 채색 기술. 네. 그래서 뭐 사람을 그려놓고선 이 이미지를 그냥 외곽선만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뭐 피부는 뭐 살구색, 뭐 모자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색칠을 해줘요. 네. 이것도 현재 이제 오픈이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다 해볼 수 있는 이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 원 스토리 멀티 유즈 네. 이 전략이 웹툰 산업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구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술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한가요? 우선은 이제 원래는 원소스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 스토리 테크를 밀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쓴다. 계속 사실 같은 얘기긴 해요. 왜냐면은 한 가지 가지고서 이제 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같은 내용 가지고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방식도 있어요. 드라마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영화는 영화판대로 흘러가고 게임은 게임판대로 흘러가게끔 따로따로 관리해 주는 것들도 하나의 또 원소스 멀티 유즈가 또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디지털 자산 관리예요. 기본적으로 웹툰은 이제 원본 파일이 있고 이게 아까 이현세님의 이 그림하고 같은 건데 그림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쌓여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이제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저작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작권 관리도 그냥 내 저작권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디지털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들의 위상이 정말 달라진 걸 느낍니다. 네. 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웹툰 작가의 미래 어떨까요? 일단은 굉장히 뭐 밝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제 딸도 지금 이 웹툰 하고 싶어서. 작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되게 네. 진입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질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 다루거나 태블릿 PC로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을 붙여서 뭔가 웹툰을 금방 도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약간 뭐 겁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 밝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웹툰 산업의 미래 기술 트렌드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앞으로 이제 네. 분명 나올 거는 VR, AR. 네, 이 시장하고 분명히 맞을 거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은 웹툰의 기술 트렌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민어였습니다. 1053님. 5635님 여름철에 특히 보양식으로 좋죠. 맞죠. 8186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998 하나님 정답 민어요. 민어는 회도 맛있지만 뽀얗게 우러난 지리탕 국물 한 그릇이면 무더운 여름 거뜬하죠. 웃음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게 몸에
효과가 강하게 온다는 거를 몇 번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7월의 첫날 기분 좋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